국민의힘이 경선 이후에 청년 세대 이탈 움직임도 감지가 된다라는 분석도 주말 사이에 나왔었죠.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30의 그 마음을 얻는 방법을 내가 알았으면은 경선 때도 좀 잘 했을 텐데 그래도 열심히 지지해주는 2030 청년 세대가 또 우리 당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고 이제는 본선을 당과 함께 치러 나가는 것이니까 제가 좀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들을 잘 알려주실 거고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답을 그렇게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좀 아쉬운 일들이 안 일어났겠죠. 제가 보완할 점들을 좀 많이 해나가겠습니다. 한 번도 일희일비 해본 적은 없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진정성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2030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옆에는 이재명 후보의 맞상대로 윤석열 후보가 정해진 이후에 처음으로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11월 5일부터 6일까지 금, 토 이틀간 집계된 TBS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윤석열 43, 이재명 31, 안철수 4, 심상정 3. 이현정이요. 네. 뭔가 맞상대, 양자 대결의 구도가 잡히면서 처음으로 나온 여론조사, 윤석열 후보의 조금 약진입니까? 이걸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홍준표 후보와의 정말 누가 될 것인가 마지막까지도 굉장히 참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접전이 펼쳐졌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일단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앞섰는데 당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앞섰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승리를 했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이 결과 자체가 물론 승리는 했지만 웃지 못할 어떤 승리 결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본인이 조기 입당을 통해서 당의 어떤 당심은 확실히 가졌지만 본인의 또 숙제 하나가 던져진 거죠. 결국 이제 국민적 전체 여론에서 뒤진다는 거. 이제 그 문제점들을 아마 이제 본인은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윤 총장이 이제 윤 후보가 정치를 처음 했을 때는 상당한 인기를 누렸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꾸준히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는 국면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경선을 통해서 다시 이제 반등하는 그 컨벤션 효과를 노리고 있는데, 예. 컨벤션 효과는 역시 컨벤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를 지켜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아마 이제 여론 자체가 정말 일희일비를 할 겁니다.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이게 이제 격전에 저는 펼쳐지고 봅니다. 그러게요. 결국 나중에는 굉장히 접전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은 결국 양자 대결로 가기 때문에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 이번 경선에서 나타났던 이 2030, 40의 지지율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국민적 지지율을. 이게 이제 하나의 큰 숙제로 안겨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잘 회복한다면 이 컨벤션 효과가 지속이 되겠지만 예. 지금처럼 당내에서 계속적인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라든지 선대의 구성을 놓고 이런 이견이라든지 자꾸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 이게 이제 점점 빠지는 효과는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숙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국장, 이재명 후보는 후보로 선출된 직후에 뜨거운 관심보다는 일명 컨벤션 효과는 없었다라는 분석들이 꽤 많았는데 그럼에도 윤석열 후보는 컨벤션 효과가 있었다.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이재명 후보는 컨벤션이 아니라 역벤션이라는 새로운 말들이 나왔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그 후보에 되고 나서 후보가 되고 나서 오히려 정체되거나 지지도가 좀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역벤션이라는 새로운 신조어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여기서도 뭐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다른 패널들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결국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쏟아지는 어떤 관심이나 그다음에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이런 걸 보면 분명히 누가 후보가 되든 윤석열 후보가 되든 홍준표 후보가 되든 또 어떤 분이 되든 간에 컨벤션 효과가 상당히 나타날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예상대로 많이 나타났죠. 갑자기 한 10%포인트 정도 확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상당히 이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도도 덩달아서 어느 때보다 높아졌잖아요. 지난번에 2016년에 총선 이후에 가장 높은 지지도를 확보를 했는데 하지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당의 지지를 통해서 후보가 됐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과거의 정치인들과 손을 잡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2030 아까 이현정 의원이 얘기한 대로 2030, 40까지 뭔가 조금 흔쾌히 지지하기가 좀 마음에 참 차지 않는다라는 반응이 있으니까 이거를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그래서 그것만 극복한다면 아마 지금 전체 분위기를 봐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맺을 것 같은데 숙제가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금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한번 분석해봤는데 세대별로도 좀 나오거든요. 장혜찬 평론가님. 그런데 통상 알기로는 그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청년층의 지지가 윤석열 후보보다는 홍준표 후보가 확실히 많다라고 했는데 상대를 좀 바꿔보니까 윤석열 후보도 청년층에서 이재명 후보를 앞서거나 혹은 그리 밀리지 않는 오차범위 내 접전 이런 구도가 있더라고요. 이거 저희가 어떻게 해석할까요? 일단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감사한 일이죠. 홍준표 후보를 많이 지지해줬던 청년들이 그래도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이 기로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권 교체를 선택했다고 보여지는 여론조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속속 경선 이후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거 봐라 괜찮다 2030 어차피 우리에게 오지 않느냐 이런 좀 자만감 넘치는 태도보다는 더 낮은 자세로 지금 홍준표 후보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 지지층까지도 어떻게 하면 흡수할 수 있을까 보다 진정성 있는 청년 행보나 청년 메시지 청년 공약 등을 더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고요. 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아무리 컨벤션 효과가 작용했다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나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굉장히 뼈아파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 홍준표 후보가 청년층의 2030의 지지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것을 보면서 이재명 지사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고 반사 이익을 누려왔었는데 막상 이제 본선을 가정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2030들이 그래도 이재명은 더 아니다. 정권 교체는 해야 된다. 이렇게 중지를 모아주고 있는 것들이 통계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제가 말한 것처럼 2030을 향해서 진정성 있는 그런 나아가는 움직임을 계속해야겠지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막막한 또는 너무 높은 벽 앞에 서 있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는 다자대결 때 2030의 지지를 봤다면 양재 대결 윤석열 이재명 41대 22 18살부터 29살까지 그리고 30대는 38대 36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일단 세대별 지지율까지 이렇게 나올 정도로 지금 그 두 후보에게 화두는 청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컨벤션 효과까지 윤석열 후보가 일단은 누린 듯 하니까요. 민주당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양쪽 후보가 딱 결정되는 순간 10% 지고 시작할 거다. 이거는 지금 현재의 구도가 너무 당연한 겁니다. 변화가 온 게 아니고요. 착시 현상 때문에 우리 쪽의 이 평론가나 정치 전략가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근데 그냥 극복 불가능한 여론 격차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70% 이긴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라는 뜻이 굉장히 어려운 선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승리한 대선 때도 보수에서도 아주 총집결을 했어도 어려웠었고. 그때 아슬아슬했죠. 그때가 정권 교체 여론이 60%까지 넘었는데 근데 저희가 졌지 않습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우상호 의원은 양쪽 후보가 결정되는 순간 10%포인트 지고 시작하실 거라고 전망했다. 극복 불가능한 격차는 아니다. 대략적으로 예측됐던 결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떤 부동산 민심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권 교차율이 높은 상태에서 한 10% 정도는 지고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실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컨벤션 효과가 있거든요. 지금 나왔던 여론조사들이 경선 결과 발표 직후에 이틀간 조사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의힘을 지지한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많이 참여했다는 측면이 있고 실제 또 어떤 여론조사가 경선 흥행했지 않습니까?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그 이강구도 속에서 어느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컨벤션 효과가 굉장히 집중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또 보면 정권 교차론이 높고 아직도 부동산 민심이 좀 좋지 않지 않습니까? 또한 청년 세대에 있어서 굉장히 민주당이 항상 어떤 진보적인 세력으로서 어떤 진보적인 공약으로서 청년들의 어떤 지지를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에서는 오히려 청년 세대에서 지지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여론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이 극복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청년의 관심과 중도층의 관심을 어떻게 끌어오느냐 그것이 민주당에서도 관심의 대상이고 또 윤석열 후보의 대상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도층과 청년을 누가 잡아가는 전략을 잘 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집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여론조사가 참 많은데요. 이것까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뭔가 격차가 더 벌어졌다. 국민의힘 46, 민주당 25.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 정말 격세지감이죠, 뭐.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 4.15 총선 때 그 많은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이 대승을 한두고 난 다음에 이해찬 그때 당시 대표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20년 집권, 50년 집권, 100년 집권, 보수는 다 괴멸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 뒤바뀐 걸 보면 이 민심이라는 게 교만한 정치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내리는가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우상호 의원이나 김어준 씨가 지금 저렇게 겸손하게 뭐 우리가 뭐 그 정도는 예상을 했어라고 얘기하는데 과거에도 그랬나요? 과거에는 전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서 예. 저는 이런 분위기가 아마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게 아니려면 민주당은 분명히 본인들 스스로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비판받고 공격받았었잖아요. 예.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사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매듭이 잘 안 지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심판과 회초리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 국장님 말씀은 앞서 우상호 의원이든 여권 성향의 김어준 씨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더 높다. 민주당이 좀 더 반성할 건 반성하고 좀 결집해야 되겠다라는 메시지가 뭔가 선거 전략에 맞는데 예상했다는 식의 뉘앙스는 민주당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자신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이런 건 문제가 있었고 이건 우리가 잘못했고 이런 식의 고해성사까지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잘잘못에 대한 기준은 나눴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저분들이 주장한 것은 우리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 몰고 나갔는데 그것이 결국 이런 파국 가까운 사태를 맞게 된 그런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없다면 앞으로도 민심이 돌아올까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스럽다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네. 예, 알겠습니다.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확정된 직후 실시된 첫 여론조사였습니다. 여기서 윤석열 후보가 선두를 달렸는데요. 물론 남은 기간 동안 여론조사는 수십 번, 수백 번 요동칠 수 있으니까요.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주제 좀 더 속도를 내보겠습니다.